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방촌에서 글 쓰고 방송 만들고 있는 비욘세입니다. 오늘은 10회에 나왔던 강제비혼 유브레즈. 난 여자가 있는데 국가가 나를 비혼으로 만든다. 혜영 언니랑 같이 혜영이 언니네 집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10회에서 그 한국에서 강제 비혼, 유브레즈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그때 여러분들이랑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비욘세에 대단한 일이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그 팟빵 이걸로 이제 듣다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광고에도 이제 앞에 음성 광고가 붙는다고. 근데 그게 원래 초반에는 안 붙다가 그냥 랜덤으로 팟빵에서 붙여주는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되게 좋다. 그냥 이제 안정권으로 가네 생각했는데 좋은 이제, 뉴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광고가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광고여가지고 아니. 이제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랜덤으로 배정이 되니까 내 것만 피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비욘세 분들의 공분을 사가지고. 그쵸. 거기 멘트에 그게 있대요. 뭐라더라? 폰으로 결혼 배우자 찾으세요. 막 이런 멘트가 있대. 세상에.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폰으로 배우자 찾으세요. 한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세입니다. 아니, 청취자분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막 제보가 들어와서. 그 제보해주신 분 너무 감사하다. 네, 너무 조영지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팟빵에서 이거를 광고를 낸 거니까 이메일을 드렸더니 진짜 아침에 보냈는데 거의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결혼 광고가 비욘세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와서 되게 빠른 대응이 조치. 빠르다. 알고리즘은 야속하지만 그쵸. 사람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직원분들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차라리 그냥 뭐 데이트 어플 같은 거 쓰면은 뭐 그거야 뭐. 네, 비혼은 비연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빠르게 대응이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진짜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인스타랑 트위터에 올렸다가 조치가 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놓쳤다고.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건데. 한번 들어보고 들어나 볼 걸 놓쳤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 반쪽의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청취자 후기 메일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백나리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 중 한 명인 30살 싱글레이디입니다. 30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30살. 30살. 이렇게 후기 남기려니 떨려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후기를 남겨요. 우연히 팟캐스트로 비욘세 1화를 듣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추천을 하면서 틈만 나면 들어요.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폴 메달련님의 저죠.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라는 책도 궁금해지고 또 이 팟캐스트를 오래오래 하셔서 계속 들으려면 잘 되셔야 하니까 책을 구매했어요. 너무 진짜 감사하다. 정말 이런 센스. 여러분 창작자에 대한 응원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캥 작가님 덕분에 김재환 군에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김재환님 노래도 하나씩 찾아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브레이크어웨이 들으셨던 거랑 뭐 윈드분들 행복하셔라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 전해주셨고 너무 소소하고 귀여우시다. 네. 그리고 5, 6월에 무료 광고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비혼 여성 무료 광고. 정말 비욘세 훌륭해. 이렇게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지인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소개글을 보내주셨어요.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고 만드는 아이디얼 푸드입니다. 설탕이 아닌 알룰로스와 슈퍼푸드 식품인 치아씨드를 넣어서 만든 와우. 수제 무설탕 치아씨드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칼로리가 적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당뇨, 비건,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현재 와디즈라는 펀딩 사이트에 이거 약간 그 미션 같은데? 어렵다. 치아씨드. 치아씨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치아씨드 딸기잼 펀딩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찾아봤어요. 와디즈에서 치아씨드 그래요? 딸기잼.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얼 푸드 치아씨드 딸기잼이 굉장히 미션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 치아씨드 딸기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로 있는 분이 치아씨드가 뭐죠? 치아씨드가 이렇게 약간 회색 동글동글한 알갱이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 막 물에다가도 음료 같은 거에도 올려서 드시고 이러는데 완전 슈퍼푸드라고 슈퍼 곡물이라고 많이 드시는 건데 그래서 그걸 찾았더니 대표로 나온 사진이 이제 남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남성분이 이거 사칭한 거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료 이거 광고라고 비혼 하니까. 여성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고 홍보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다음 얘기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걸 답장으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역시 디테일한 비욘세 씨. 아니, 왜냐면 이게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뒤에 설명이 없으면 펀딩을 하러 가신 분이 그쵸. 사연 보내신 분을 거짓말쟁이로 오해하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잘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이게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대표로 얼굴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 백나리 님이 레시피 개발을 직접 하셨대요. 네. 공동이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구나. 약간 코어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만드신 레시피를 좀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펀딩이 얼마 안 남아서 금요일 기준으로 딱 7일 남았어요. 긴박하게.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기준으로 7일이면 그쵸. 진짜 얼마 없다.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와디즈의 치아씨드 딸기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욘세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비욘세 같아요. 또 저처럼 치아씨드가 뭔가요? 이런 거. 치아씨드 뭔가 지금 아까 굉장히 그치? 마시는 건가요? 발음도 너무 그쵸.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비혼 여성 사업자랑 프리랜서를 위한 비욘세 무료 광고 이벤트 6월 말까지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쯤까지도 할 것 같으니까 일찍 보내주시면은 그 주에 바로 방송이 나가니까요. 뭐 업체 홍보, 제품 홍보 아니면 뭐 내가 연기자인데 캐스팅 불러달라 이런 것도 근데 있을 수 너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그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에서 네. 각 사업자들 아예 거기는 음원을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너무 하고 좋다. 생각을 했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혼이신 분들이 사업자도 많고 프리랜서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비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언니처럼 강제 비혼인 이런 퀴어 커플을 뺀다면 내가 내 삶을 나 혼자 영위하는 거니까 그쵸. 내가 일을 안 할 때 배우자의 고정 수입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비혼끼리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코로나 실업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게. 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공식 이메일로 BHONSES@gmail.com으로 자유로운 자기소개 보내주신 것처럼 뭐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홍보를 원하는 것들 소개 이것도 한 200자 내외로 별도로 보내주시면 지금 해드린 것처럼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혜영 언니도 미국에서는 기혼이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 비혼이어서 불이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혼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를 기혼인데 못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라도 누려야죠? 네. 정말 이 따뜻한 비욘세. 그래서 혜영 언니가 운영하는 라이프 스타일 샵 피우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피우다는
성생활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해방촌에, 서울 해방촌에 있고 온라인으로도 쇼핑이 가능해요. 몸에 닿는 성생활 용품은 사람마다 체형도 다 다르고 선호하는 제품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은 피우다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잘 상담해서 필요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피우다는 진짜 여러분 가서 꼭 사셔야 되는 게 제가 또 저의 첫 섹스토이 피우다에서 구매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방송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듣고 계시니까 뭐 어때? 성인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구매 하나씩 뭐 장만하시고요, 다들. 슬기로운 자유생활. 슬기로운 자유생활. 네, 혜영 너무 언니가 좋죠. 최근에 얘기하는 슬기로운 자유생활. 근데 그걸 이제 사러 갔는데 저는 남성이랑 섹스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일단 처음에 샘플로 우머나이저를 한번 줬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딜도를 사야겠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서 딜도를 사러 갔는데 가면 언니가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는 평소에 뭐 손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어 막 설명해주다가 저한테 크기는 어떤 게 좋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언니한테 예민하게 울컥 언니가 뭘 알아? 언니가 내 마음 뭐라고? 그때 참 귀엽기도 하고 당황했죠. 그래서 저 반응은 뭐지? 물론 우리가 사람의 성기 사이즈를 가지고 그쵸. 사람을 고르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딜도가 왜 딜도겠어요? 딜도는 진짜 그거밖에 없는 거지만 사람이랑 섹스할 때는 다른 총체적인 걸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이런 거를 따질 수 없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손에 잡히는 정말 목적이 삽입 하나밖에 없는 거를 사는데 언니가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하니까 그 기나긴 세월 있잖아요. 크기를 따지는 여자는 뭔가 나빠. 그쵸. 그 어떤 살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누군가 질문했을 때 나는 근데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면서 어떤 억눌렀던 날들이 이제 터지면서 내 돈 쓰는데 왜 레전드 내 마음 1도 몰라. 맞아. 그때 이랬던 것 같아. 내 돈 주고 사는데 굳이 작은 거 사야겠어. 화가 몹시 나가지고. 정말 명언을 남기고 가셨죠. 네, 비욘세님께서 내 돈 주고 사는데 굳이 그쵸. 작은 걸 사야겠어. 내 돈 내산인데. 응, 그쵸. 내 돈 내산. 그래서 그때 내 돈 내산 딜도를 사고 나중에 이제 일 그만둘 때 저희 후배들이 피우다에 또 우르르 가가지고 피우다에 우르르 가서 그 뭐죠? 요술봉. 그쵸. 잘로. 잘로. 그걸 또 사줬어요. 그래서 그 요술봉을 들고 이제 후배들 앞에서 얘들아 고맙다 하면서 이제 정말 언니의 이 성생활까지 챙기는 그쵸. 자위생활까지 챙겨주는 네. 동생들. 그런 되게 좋은 동생들 덕분에 갑자기 딜도 부자가 돼가지고 풍요로운 생활 잘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안전하잖아요. 요즘처럼 사람이랑 접촉하기에. 근데 사람이랑 접촉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성욕은 못 참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주는 기쁨이랑 아예 결이 다른 거기 그쵸,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걸 잘 구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과 다른 색깔의 기쁨을 준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하고 터치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네. 그냥 바이브레이터는 편하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건 진짜 그냥 개인에 따라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괜히 참으면서 주변 사람한테 예민하게 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해소할 건 해소하면서 슬기로운 자유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유생활. 네. 알겠습니다. 이 오프닝 지금 20분째. 큰일 났다. 어떡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정신 차립시다. 아니, 근데 그러려니 안 하실 돼. 거야. 또 시작이구나. 안 돼. 항상 이러면 제목을 안 돼. 보고 들어가면 결론은 30분부터. 아니, 저번에 진짜 바베큐 하면서 녹음했을 때, 네. 저 정말 클로징, 정말. 클로징 때 듣는데 가슴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 이렇게. 방송은 과연 끝이 날 수 있는가? 끝은 어디인가? 이 방송의 끝은 어디인가? 소감 얘기하다가 또 새로운 정말, 토크가 열려가지고. 너무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편집하면서 4명 다 죽이고 싶다. 근데 진짜. 그 4명에 저도 포함된다는 게 포인트야. 5명이었구나. 그쵸. 그래서 다들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헛소리 시작해. 아씨.
비욘세 이제 죽이고 싶다. 그 진행자님 말려야 되는데. 저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 덜하지 않다 절대. 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영화 반쪽의 이야기를 드디어 나눠볼 건데. 네네. 저희가 20분 만에. 그쵸, 20분 만에 나눠볼 이 굴레를 건데. 벗어나고. 이게 지금 녹음이 20분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보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모여서 맞아요. 제가 이거를 먼저 보고 켄 작가님이 보라고 해서 이걸 먼저 보고 이거를 같이 팟캐스트에서 정말. 얘기하면 네. 좋겠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 레즈비언 주인공이 나오니까 당사자가 있으면 또 다른 결의 얘기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 언니 경험 얘기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몇 명 모였다가 패기 있게 영화를 보자고 모였다가 대여섯 명 이제 옹기종기 우리 각자 되게 다양한 얘기를 시작해보자고 모였다가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밥을 안 먹었으니까 하면서 이제 치킨 뭐 이런 걸 먹다가 일단 밥은 먹고 하자. 네, 밥 먹고 하자 이러다가 다들 말이 많아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영화를 그때는 아예 영화 키지도 않았죠. 키지도 저희가.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래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싫다. 이거를 보겠다는 핑계로 만났다가 생일 파티하고 그쵸 생일 파티하고 아 정말 또 어제 밤늦게 만났잖아요. 그쵸. 만났는데 이제 거의 내용보다는 장면 하나를 보면 자기 얘기 30분씩. 자막은 계속 지나가는데 네, 머리 하나도 입력이 안 되고. 입력이 안 되고. 저는 오늘 다시 봤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 녹음 시간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봐도 될까 이러길래 안 받고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 놓친 장면이 이렇게나 많았나? 또 이게 또 다른 영화네? 이런 게 있었나 여기에?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봤는데,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 하면서 할 얘기거리가 많은 영화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영화 얘기를 조금 있으면은 좀 더 하겠지만, 그 한 장면도 놓치기 싫은 영화였거든요, 저는. 다 봐야지. 너무 장면 막 대사들이 다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공들여서 봤어요. 네. 그리고 되게 언니가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영화 리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그나 씨들을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비욘세의 네. 영화 리뷰 어떤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들었는데도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이 재밌다 한번 볼까? 아니면 나도 봤는데 난 이랬는데 하고 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 또 영화 리뷰 방송 이런 건 안 해봐서 항상 섹스토이 리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 항상 섹스토이 얘기할 때만 영혼이 돌아오는 언니거든요. 왜 이럴까요, 저는? 저번에 본인 커플 얘기할 때 정말 너무 긴장하고 와가지고. 맞아요. 섹스토이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 눈을 정말 똑바로 쳐다보면서 AI처럼 그쵸.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을 끊기지 않은. 네. 근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했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희 이 청취자분들은 시네21에서 거기서 보이는 것 같은 멋있는 리뷰, 이동진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 저한테 전혀 기대하시지 않고요. 비욘세가 자그나 씨들로 유입된 분들도 있거든요. 영화 리뷰에서 이렇게 헛소리만 하는데 그분도 성격 되게 좋으시다. 내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거, 캥 작가님 그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저 가죽 가방 어디서 살까? 가방을 3개나 들고 있는데 저 가죽 가방 어디서 사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서 큰 부담 없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다니 싶은 이야기를 앞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본 분들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줄거리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네. 그 소감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 스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포주의 멘트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반쪽의 이야기에 관한 다량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반쪽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결말을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멈추셨다가 영화를 먼저 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반쪽의 이야기는 일단 한국 넷플릭스에 5월에 공개가 됐고요. 중국계 미국인 여성 감독 앨리스 우 감독님이 10몇 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도 5살 때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계 미국 여성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등학생 엘리의 얘기인데 엘리가 글을 잘 써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작문 수업을 대필 해주고 그걸로 이제 알바비를 받는데 어느 날 그 폴 먼스키라는 정말 이 또 얼간이 같이 생긴
고장난 아이. 정말 키가 너무 큰데 어색하게 키가 큰 근데 너무 친구. 귀여워. 너무 고장난 순하고 아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 친구가 에스터라는 예쁜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말주변이 없으니까 편지를 대신 써달라라고 해서 이제 엘리네 집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엘리가 연애 편지를 이제 대신 써주기로 하면서 폴하고는 이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에스터라는 그 여자애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이야기인데 로맨스라기보다는 되게 세 명의 성장 영화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일단 초반에 인상 깊었던 건 에세이는 20불, 30불을 받는 거예요. 연애 편지는 평소에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남자애가 보니까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상당히 50불 급해. 부르잖아요. 그걸 보고 딜을 할 줄 아는. 프리랜서의 매뉴얼. 저도 프리랜서잖아요. 저런 현실적인 해석. 그렇죠. 갑자기 연락이 오면 무조건 점호가 뛰는 거예요. 점호가 뛰는 거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안 했던 건데 너무 프리랜서 분들 잘 들으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하던 작업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공력을 좀 많이 쏟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이 반전 어쩔 거야, 지금. 아니, 갑자기. 엘리라고 글을 잘 쓰는 친구들 에세이 대신 써주고, 연애 편지 써주는데 지금 거기서 프리랜서들한테 팁을 주는 이 프리랜서 어쩔 거야. 저희 작은 아씨들 때도 출판사랑 얘기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인쇄는 이런. 어떻게 협상하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정말 공유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네, 헛소리하는 와중에 뭐라도 얻어가는. 그쵸. 뭐라도 얻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언니는 전체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영화 되게 짧게 일단 총평을 해준다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처음에 퀴어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하면서 감독 얘기도 간단하게는 해줬었고 뭐 그 감독이 아주 예전에 퀴어 영화를 만든 적이 있고 오랜만에 나온 작품인데 자기는 그 영화도 되게 좋게 봤었기 때문에 뭐 세이빙 페이스라는 영화였는데 좋게 봤었기 때문에 꼭 보라고 그때도 사실은 같이 보자고 막 그랬다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네. 그 뒤로는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래서 비욘세 씨가 이거 리뷰해보면 어떻겠냐 그 영화 봤냐고 물어볼 때 이게 넷플릭스에도 있고 저는 되게 마이너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주인공 엘리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와요. 이 영화가 되게 잔잔해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진짜 공기 반 소리 반 목소리를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나레이션으로 되게 잔잔하게 시작하는 영화고 영화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의 얘기다 보니까 되게 그냥 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느 지점부터 계속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 막 생각나는 사람들 그때 내 모습이나 감정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나서 영화가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진짜 깡시골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동양인 한 명 빼고 왜 다 백인을 캐스팅했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친구네 시골 동네를 안 가봤으면은 오해를 했을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얘가 이제 남자인데 여동생도 한국에서 입양을 했더라고요. 따로 입양을 해서 정말 그게 어릴 때 동네에서 찍은 그런 동네 행사 같은 거 사진을 보면 싹 다 백인인데 걔네 둘만 애기가 막 4살 5살짜리 애기가 삥긋 웃는데 얘네 둘만 동양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이제 친구가 거기가 시카고 근처에 있는 몰튼이라는 정말 작은 도시인데 거기를 이제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갔다가 얘가 안 그래도 고향 들려서 친구들도 만날 건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게 2009년 10년 뭐 이 정도였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저 한국인, 제 친구 입양됐는데 얼굴은 한국인이고, 그죠, 에이션. 그리고 미국 사는 저희 공통의 친구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명이 외모는 다 아시안. 네, 외모는 다 이제 아시안인데 딱 가가지고 진짜 백인밖에 없고 히스패닉이 한 명도 없고 흑인도 없고 시골은 진짜 그래요. 미국이. 완전 시골인 거예요. 물론 어떤 동네는 또 히스패닉만 있는 동네가 그쵸, 있는데 그쵸. 여기는 지역에 또 따라서는. 완전 그런 백인만 있는 깡시골. 그래가지고 거기가 미국 호박의 80%를 생산한다 그랬나? 그래서 되게 할로윈 때 아주 큰 돈을 버는. 그쵸. 그래서 펌킨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 동네 축제에 장이 섰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기들이 태어나서 실물로 동양인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정말 입을 벌리고 이렇게 봤다. 어떡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딱 거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쩜 학교 시는이 다 싹 다 백인이고. 그쵸. 네. 그 배경, 거기서 나오는 배경 자체가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코아미 네, 시. 스코아미 시라는 곳이 네. 이제 실제로는 존재를 하지 않는 지역 이름이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비욘세 씨가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미국 가정에서 이제 백인 부모님하고 이렇게 미국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 동양인이 이 친구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주로 겪었던 게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얘가 누구냐 그러면 너 딸이라고 소개를 하면 놀란다든지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딸이라니 뭐 인종이 다른데 뭐 이런 반응들이라든지 시골 사람들도 예, 더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친구는 미국 사람으로서 자라고 있지만 계속 이제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배경에서도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잖아요. 네. 특히나 이 친구가 사는 시골은 뭐 히스패닉계나 다른 또 인종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백인들만 많이 살고 네. 그리고 그 백인들이 다들 기독교인들이고 네. 이 친구만 무신론자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종교를 맞아요. 따로 믿지 않고 이교도라고 자꾸 부르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 퀴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그게 엄청 빠져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저 이거 실제로 청취 후기 보내신 분들 중에서 막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거기가 그 배경에서 아버지도 중국 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만 태생의 배우분인데 아버지가 원래 박사학위도 따고 이런 사람인데 원래는 이 조그마한 소도시 역장으로 왔다가 다른 엔지니어로 원래는 발령이 났어야 되는데 영어의 장벽을 못 넘어가지고 결국은 여기가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이제 기차도 안 서잖아요. 안 서니까 맞아. 기차가 지나갈 때 이 게이트 올려주는 거 통과시켜주는 것만 하는 역에서 완전 고립된 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 영화가 각자 자기가 꽂힌 거를 되게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동양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 PSYS님이 인스타 통해서 코멘트 보내주셨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봤어요. 와인 마시면서 봐서 그랬나. 전형적인 비혼의 청취자고요. 귀여워. 어릴 때 저는 스스로 엘리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학창시절까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헐랭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도 진짜 어설픈 애다. 맞아. 근데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되게 똑쟁이로 보신 거지. 그래서 어떤 게 저인지 제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이분이 탈조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양인으로 사는 삶에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거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거에 되게 몰입해서 보시고. 이게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뭐 보시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얘기라고. 전혀 다른 사람들 지 얘기라고 사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겉으로는 정말 평범해 보이고 네.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주인공이 그 주인공 외모가 보면은 진짜 까만 머리 뒤로 묶고 손에 안경 이렇게 항상 끼고. 이렇게 손에 때가 껴있고 손톱 사이에 네. 그리고 안경 끼고 그냥 정말 다른 주인공들의 그런 이렇게 옷차림에 비해서 진짜 정말 수수하게. 후질근하게 항상 네.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도 투벅투벅. 그리고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주인공이 네. 거기서. 근데 그럴 때도 태도 자체가 아니야, 내가 너네 왕따 시키는 거거든. 약간 그런 태도가 있고. 되게 단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나와요. 나 지금 너네랑 이럴 시간 없고 마음속 한편으로는 난 그래봤자 니네 에세이는 내가 대신 써주고 난 지금 무기력해서 일도 못하는 아버지가 집에 기다리고 있어. 네. 이런 거 딜할 시간 없거든. 약간 그런 강인함이 약간 있는 주인공이라서. 진짜 근데 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어떤 백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5살 때 중국에서 왔고
아빠랑 둘이서도 이제 중국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인 애가 거의 전원이 백인인 학교에서 제일 작문을 잘해서 걔네들 영어 그니까, 에세이를 써준다는 게 백인이 했으면 너 뭐 이게 되게 개연성 없는 설정이야라고 그쵸.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실제로 감독님이 뭔가 이런 쓰는 거를 많이 하시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좀 저는 상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외국 애들이 왜 영화 배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에릭남 씨가 자기 미국에서 계속 평생 살았다고 해도 근데 넌 좀 그렇게 영어를 잘하니? 막 이런 멍청한 소리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런 1세기 맞아, 백인 맞아. 남성들이. 저런. 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상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얘네들의 모든 장문 숙제를 해주는 제일 여기서 영어 잘하는. 그러니까. 영작 잘하는. 그러니까. 장문 잘하는. 그것도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엘리라는 주인공처럼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그 반쪽을 잃고, 네. 무기력하게 사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네. 있잖아요, 집에서. 무기력한데 옷은 굉장히 잘 진짜. 아니, 아버지 스타일이 막, 저희가 아버지 스타일이 막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 키우고 있는 귀요미 치와와 여름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네. 네. 저희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 스타일, 네. 그렇죠. 아버지 얘기하다가 잠시 그냥 이제 아버지 스타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막 거기서 보면 아버지 잘생겼잖아요, 또. 아버지 너무 잘생겼죠. 근데 막 청바지에 위에는 로브를 입고. 로브도 되게 너무 예쁜 거. 밑에는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위에는 절대 아무데도 나가지 않겠다는. 근데 뭔가 아버지 이미지나 이런 게 되게 짠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버지 보면은 그 영화 초반에 나레이션 나오고 막 이럴 때 사랑은 완전체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이 정말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가 완전체라고 생각하는 와이프를 잃고 반쪽이 돼서 막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엘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진짜 아까 언니 얘기한 대로 엄마를 잃고 나서부터 되게 좀 힘들게 사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정적으로 그려요. 거의 항상 소파에 앉아있고 맞아. TV 보고 맞아.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앉아서 영어로 된 TV 보고 있고 그러면 옆에서 뭐 엘리는 맨날 똑같은 거 보면서 영어 공부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간이 멈춰진 것 같고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그리고 약간 그 아버지가 막 거기서 영어를 잘 못해서 이제 취직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데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뭐 일자리를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약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우울한 삶처럼 네. 보이는 근데 거기서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우울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니,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잘생겨서. 아버지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멋있고 나중에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에스터 남자친구가 약간 눈치 없는 정말 얼뜨기 백인 남자애가 있는데 정말 이게 구분해야 돼요. 에스터를 좋아해서 그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애는 폴이고 걔 말고 에스터 남자친구가 트리그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되게 보조개 있고 키 크고 막 복도에서 진짜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막 기타 치고 막 이러는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뭐만 하면 이거 찍었냐 인스타에 올려야 돼 막 관종 이러는 파워 관종이고 되게 시끄럽고 그리고 거기서 엄친아로 나오죠. 엄친아로 나오죠. 이 마을이 거의 무슨 자갈 회사인가로 운영하는데 맞아요. 이 마을에 있는 거의 땅의 절반 이상을 제가 다 갖고 있다. 맞아. 그래서 무슨 진흙탕에서 무슨 진흙에서 빠져나오는 거 막 경주 같은 거 하고 진짜 얼뜨기 같은 루저. 네 그런 애가 나오는데 걔가 약간 되게 엘리한테 지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동적인 행동을 하시잖아요. 위에서 물을 뿌리죠. 맞아. 정확하게. 그럴 때 우리 트리그가 또 아버지. 이 얼뜨기 같은 놈이 맞아. 그 아버지한테 막 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거 캐시미어예요. 맞아. 한심한 새끼야. 아니 진짜 근데 이 영화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진짜. 진짜 그러네. 네. 디테일이 너무 좋고 이게 되게
조금 놓치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 절대 내용이 지루한 게 아니라 좀 잔잔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그래서 스토리를 떠나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클리셰 버무리고 뭐 자기 마음을 전달을 못해서 대신 편지를 써주다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도 너무 클리셰고 그런 게 너무 많다 얘기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잔잔하게 봤다면 왜 그냥 집에서 집중 안 하고 틀어놓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더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엘리가 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사나 맞아.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는 그렇게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서. 그리고 폴 먼스키 이 친구가 이제 그 에스터라는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걔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이제 풋볼 하는 애인데 못생겼고 귀여워요. 그래도 나름 너무 귀여워. 못생겼어. 귀엽게 못생겼다. 캐릭터가 그렇다는 그쵸. 거예요. 멀끔하게 꾸며놓으면 또 멋있겠지만 거기서 그쵸. 항상 왜냐면 입을 벌리고 있고 항상 뭔가 맞아. 이런 표정. 눈도 약간 덜 뜨고. 네, 갈매기 눈썹인데 일부러 이렇게 삐져나온 털 같은 거 되게 살려서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열두기 같이. 이러고 아마 눈썹에 이렇게 마스카라를 많이. 편지 써줄게 하고 오케이를 해줬을 때도 멀리서 그거 봤어요? 손 바보지. 바보같이. 근데 되게 막 진짜 순수한 아이로 나오잖아요. 진짜 착하고 순수한 애로 나와요. 근데 학교 이제 풋볼 선수라고 막 처음에 그 편지 초안 가져갈 때 풋볼 선수, 폴 먼스키 이렇게 하는데 영화 중간에 이제 풋볼 장면이 나오는데 얘네 이 팀 자체가 그 시골 안에서도 되게 이걸 못하는지 얘가 한번 득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어요? 득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이게 누가 뭐야? 봐도 시골 마을. 네, 그런 데고 그래서 이제 엘리한테 연애 편지를 이제 부탁하면서 둘이 친해지고 근데 이 친구의 이제 되게 멋있는 포인트는 그거죠. 3대째 타코 소세지집을 하고 있고 얘가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본 영화처럼 장인정신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나는 이걸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열심히 전념해서 하는 친구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캐나다 사람. 캐나다구나. 그래서 이런 폴먼스키가 있고 드디어 나오네요. 아이고 포스터 제일 한가운데 있는 애인데 아직도 얘기. 마성의 그녀. 에스터 플로레스라는 에스터라는 예쁜 애가 나와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고 예쁘고 그 제일 부자고 잘 나가는 그 되게 바보 같은 남자애랑 사귀고 있는 애인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다 좀 동화적이잖아요. 맞아. 엄청 나쁜 악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못되지 않았고 생각도 깊고 그래서 폴이 사실 그런 모습에 좀 반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는데 중간에 가족들이랑 있는 장면 보면 스페인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히스패닉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히스패닉 개인 아이로 나와서 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갈 때도 다 금발의 백인인데 얘는 그냥 여신머리 같은 거 한 갈색 머리로 나오는데 감독님 인터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분명히 에스터도 그런 식으로 엘리를 보고 서로 좀 알아본 게 있을 거다. 그런 자기도 조금 약간 이 백인 애들이 막 너무 바보같이 놀고 막 너무 좀 무식하게 놀고 이럴 때 그걸 맞아. 좀 한심하게 보는 약간 어쨌든 화이트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 같은 걸 서로 알아봤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어지는 맥락일 것 같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들끼리 거기서 서로 소통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친구들 다 바보 같고 맨날 진흙탕에서 막 무슨 뭐 바퀴 빠지는 거 가지고 놀고 이러는데 얘는 실제로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맞아. 애인데 그걸 유일하게 엘리랑 물론 폴인 줄 알고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되게 외롭던 차에 이런 애를 만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백인 남자친구. 목소리 진짜 크고 왜 있잖아요. 리액션 크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얼굴 보자마자 이미 나 인종차별 당한 기분 들고 기분 나쁘다. 외모만 봐도 제 얼굴만 봤는데 이미 나 락커에 이미, 밀쳐진 것 같고
기분 상했고. 근데 어디서 또 그런 배우를 구했는지 너무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 적절해가지고 왜 진짜 게스트하우스나 너무 적절해. 외국 호스텔 같은 데 가면 왜 그 호스텔 로비에서 그 백인 남자애들끼리 제일 크게 떠들면서 맞아. 주변 환경 신경 안 쓰고 그럼, 본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눈치 안 받으면서 너무나 편하게 그 동남아 태국 이런 데 여행 가면 그 나라 국기 같은 거 있는 막 아몰 진짜 허리까지 아몰 파진 그 나시티 입고 뭔지 알죠? 맞아. 그런 거 막 입고 오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진짜 방콕 호스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딱 그렇게 생긴 남자애가 카오산 로드에 있는 호스텔이었으니까 그 창 맥주 있잖아요. 그걸 들고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이미 너무 취했어. 들어오면서 I got a hangover 이러더라고. 그 창 맥주를 손에 들고 창 오버 I got 아이고. a hangover 와 이걸 하는데 진짜 너무 싫다. 나 진짜 쟤랑 한시 정말 그런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신감. 그러니까요. 정말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 어디 갈 거니?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애들 옹기종기 모여서 클럽 갈 거야 그랬는데 저는 가고 싶은 클럽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밴드가 연주하고 다 같이 막 춤추는 클럽이 있었어요. 태국인 밴드가 하고 근데 특이하게 밴드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는 카오산로드 한복판에 있는데도 70-80%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술을 별로 안 먹고도 그 광기가 있어요. 되게 잘 놀아요. 막 노는 걸 보더니 이제 이 챙오버 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일단 자기가 1세계 백인 남성으로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메리트가 없어. 메리트가 지금. 없어. 그런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웨스턴 피플이 있는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걸 웨스턴 피플이라고 직접 말하는 게 너무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웨스턴 피플이라고 했니? 카오산 로드에 와서 웨스턴 피플 있는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게. 태국에서 그렇게 또 그쵸. 그 친구가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전형적인 멍충이. 맞아요. 어쨌든 그 캐릭터는 정말 그 비욘세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얼굴만 봤는데도 이미 얘한테 라커룸에 밀쳐진 것 같은 딱 그런 캐릭터라고 너무 생각하시면 상했어요. 돼요. 기분이 상했어요. 맞아. 진짜 딱 그런 캐릭터. 보기만 해도 네. 뭔가 얘한테 왕따 당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아, 캐릭터 얘기만 하는데도 네. 한 시간이 후딱 가요. 이거 근데 한 번만 정리해보면, 네. 그 어쨌든 엘리 추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데, 그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주인공이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폴 먼스키는 엘리 추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엘리 추가 글을 잘 쓰니까, 네. 그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전반적인 캐릭터가 그냥, 그죠? 약간 바보 얼반이. 약간 고장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가업을 물려받고 이런 거에 대해 네.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엄청 순수하고 굉장히 진지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진지한 네. 감정에 충실한 감정에 진지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는 이 학교의 킹카죠. 다 가진 킹카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종교 이거에 엄청. 그죠.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의 자녀고 이렇게 유복하진 않지만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 또 학교에서는 나름 인기가 많고 그 나중에 엘리와 먼스키 둘 다 네. 이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 그쵸. 그런 킹카. 그리고 거기에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기만 해도 인종차별 얘한테 받은 것 같은 그쵸. 강력한 그런 엄친아. 네. 강력한 캐릭터의 엄친아. 홀리스터 매장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각자 다른 네. 사연을 우통 가진. 까고 반다나 머리에 빨간색하고 청바지. 그쵸. 홀리스터 매장 앞에 있을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줄거리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냥 되게 인상 깊었던 재미있는 얘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일단 처음에 폴이 편지를 주잖아요. 그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두 번째 보니까 엘리도 연애를 해본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랑 안 해봤다는 말에 막 발끈해가지고 써줄 거야 막 이러고 가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처음에 폴이 보낸 편지를 보면 다시 보니까 되게 잘 쓴 거예요. 정말 폴 같이 쓴 네. 거죠.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걸 받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적어왔어요. 받아 적었어. 내가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왜냐면 폴 표정이 너무 바보 같으니까 그래서 더 바보 같고 편견 가득한 표정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맞아. 엘리가 이 한심한 새끼 엘리가 정말 할 말 없다는 식으로 한심한 새끼 얘기했죠. 뭐라고 끄적여놨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자 에스터 플로레스에게 넌 정말 아름다워. 못생겼더라도 난 친해지고 싶었을 거야. 넌 똑똑하고 착하기도 하니까 그 모든 걸 갖춘 여자는 많지 않지만 네가 그중에 둘만 갖췄어도 난 푹 빠졌을 거야.
하지만 확실히 말해. 넌 셋 다 갖췄어. 내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귀엽대.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야. 지금은 돌아가셨지. 죽은 우리 할머니 걱정은 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난 감자튀김을 좋아해.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게 좋아. 이상하니? 진짜 맛있어. 언제 나랑 같이 먹지 않을래? 난 아르바이트도 하고 트럭도 있어. 언제든 말해줘. 읽어줘서 고마워. 폴 먼스키 2군 공격수. 완벽하지 않나? 근데 정말 이 레터는 다시 읽어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10줄 조금 넘는 문장에 본인의 할머니 얘기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여운지까지 어필하면서 그러니까요. 은근히 차가 있는까지 얘기하고 똑똑해. 그리고 그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를 한 가지 이상의 이유까지 다 대면서 그리고 나랑 다니면 맛집 다닐 수 있다. 근데 나 메리트.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는 똑똑하고 착하다. 모든 걸 갖춘 여자는 많지 않다. 둘만 갖춰도 자기는 푹 빠졌을 때 너는 셋다다. 맞아. 그니까 너가 너무 정말 예쁘다고 사랑스럽다. 말해주고 싶은데 네 얼굴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둘만 갖췄어도 못생겼더라도 난 널 좋아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나를 귀엽다고 하기도 해. 뭐 그러면서 할머니 TMI. 그러니까 돌아가신 얘기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하고. 난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활력도 있으며 트럭도 있다. 그리고 나는 폴 먼스키 2군 공격수. 2군이지만 공격수. 공격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 되게 어른인 척하면서 엘리가 감자튀김 얘기 괜찮다. 맞아. 그거 빼고 다 후렸죠. 근데 어쨌든 엘리는 처음부터 이 일에 가담할 마음은 없었잖아요. 네. 편지를 대신 써줄 마음도 없었고 엘리가 생각했을 때 에세이를 대신 써주는 것과 편지를 대신 써주는 건 다른 거라고. 편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고 자기의 네. 마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 써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다가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허락을 하는 건데. 전형적인 프리랜서 작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언제 가려. 맞아. 들어올 때 가릴 수 없는 가릴 상황, 수 일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정말 엘리 표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 그때 그 엘리의 캐릭터가 너무 잘 살아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막 보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얘도 너도 별로 맞아. 너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귀여웠어요. 엘리가 이걸 소리내서 읽을 때 폴이 립싱크 하잖아요. 맞아. 얼마나 많이 썼으면. 쓰고 읽었으면은 썼으면. 그런 게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어. 맞아. 진짜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받았으면은 답장은 오지 않았을 거다. 이걸 보냈으면. 정말 나는 약간 그 주인공이 감독님 개취 아닌가? 감독님이 싫어하는 단어의 배열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라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에스더는 이런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이런 편지는 되게 많이 받아봤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엘리가 보낸 것 같은 그런 편지는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폴이 쓴 건 줄 알지만 네. 결국에는 먼스키가 쓴 건지 알지만 엘리가 쓴 건데 그걸 보고 에스더가 계속 교감을 하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귀엽네요. 웃겼던 게 엘리가 수정해서 보낸 편지에는 또 난 사랑에 대해선 모르거든 이렇게 얘기를 써놨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나는 맞아. 그거보다 폴이 쓴 게 좋아. 나한테 고백을 하면서 난 사랑이 뭔지 몰라.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틴더 대화를 하는데 그치. 너는 틴더에서 뭘 찾고 있니? 이랬을 때 그냥 친구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치. 너 내가 마음에 들어 스와이프 해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걸 편지를 줬으면 그래도 좀 더 솔직하게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걸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 영화 전체를 보고 나니까 엘리도 너무 미성숙하고 그냥 자기를 맞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애잖아요. 맞아. 그걸 알고 다시 보니까 이게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엘리가 그 폴이 이렇게 전공을 찌르잖아요. 너 사랑 안 해봤구나. 너 사랑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데 엘리는 이제 그 말이 발끈합니다. 맞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발끈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에세이 쓰듯이 네. 굉장히 FM적으로 듣기 좋은 그 미화되어 있는 사랑 얘기를 쓰는 맞아.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랬죠. 첫 편지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수정해서 자기가 새로 쓴 다음에 이거를 완전 밀봉해서 주잖아요. 맞아. 못 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하는 건 계약 위반인데 클라이언트한테 이 일에 대해서 그 체크할 기회를 안 줘. 수정 피드백 한 번 정도는 원래 무료로 해줘야 한 번, 되는데. 두 번 정도는 원래 이걸 해주는 건데, 그치. 클라이언트. 그리고 막말로 읽었는데, 야, 너 10불 못 주겠다. 너무 못 썼어 할 수도 있는데, 쿨거래. 엘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엘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폴도 되게 쿨하고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보낸 편지에 나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거든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부터 이제 다시 써준다 그래가지고, 돈 줘야지. 이랬더니, 돈 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안 된다. 공짜로 그렇게 또 일하면 안 돼. 되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하다못해 내가 뭔가 김이나 작가님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공짜로 일해줘라고 한다고 해도 작가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엘리가 그게 없더라고. 아니 엘리가 그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성을 잃었어. 이성을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예술 작품을 되게 괜찮은 예술 작품이냐 아니면은 그냥 되게 엄청 잘 만든 되게 뛰어난 작품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5개의 선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망칠 각오를 하고라도 뭔가 과감하게 대담하게 긋는 선이 되게 중요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영화 전체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좀 커밍아웃을 상징하는 건가? 엘리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냥 잔잔하게 학교에서 애들이랑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얘랑 그냥 친구로만 지낼 수도 있는데 꼭 커밍아웃이 아니더라도 커밍아웃이 어떤 퀴어로서의 커밍아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어쨌든 이거를 화살을 한번 쏴보는 거, 공을 한번 던지는 거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해석도 되게 또 그렇게 들으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삶의 그 터닝 포인트에 굵은 선 하나를 긋는 어떤 계기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게 엘리한테는 진짜 커밍아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주고받다가 담벼락에다가 선 그어보자고 하고 막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에스터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보수적인 집안의 공주님처럼 이렇게 지내고 학교에서도 망나니 같은 애들이 그냥 자기를 항상 보호해주고 자기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생각에 잠겨있고 이런 애인데 걔가 그거를 붓을 들고 담벼락에 이렇게 칠하다가 맞아요. 어떤 아저씨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도망가잖아요. 엄청난 일탈이죠.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이거 되게 성장 영화 같다.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에스터한테는 되게 일탈이고 아버지가 그냥 식사 자리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꽉 막혀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도 단추를 닫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들 밑에서 살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폴이라고 생각을 하는 본인이 그 친구랑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막 과감하게 벽에 낙서까지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모습을 찾는 거죠. 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킹 작가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언니는 이걸 왜 그렇게 추천했어? 그랬더니 자기 얘기 같다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신기한 지점이에요. 분명히 사실 감독님이 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는 맞는데 모든 여자애들이 다 공감이 가는 거야. 나도 저렇게 선망했던 여자애 있어봤고 친구한테 교환일기도 막 써봤고 친구가 나보다 더 친한 다른 애를 더 예뻐하는 것 같을 때 울어본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그냥 헤테로여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저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나한테 편지를 주는 이성이나 아니면은 편지를 주고받는 동성 친구나 이런 친구들하고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스스로 그 감정을 어느 선까지 어느 지점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너무 좋고 이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막 집에 가도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같은 반 친구니까 당연히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학교 남자애가 편지를 주는데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대상의 남자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애의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학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 옵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여자 친구를 좋아해서 서로 막 편지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도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학창 시절에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을 왜냐면 했었고.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 좋아하는 애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학교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너무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되게 먼저 그 친구가 이제 말을 거는데 나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학교를 안 나왔는데, 막 4시간 쪼개면서 그 집에 막 찾아가고, 막 그 친구 할 일을 막 대신 도와주고, 막 자기 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일기도 쓰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고, 그게 엄청 오랫동안 당연히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기 전에 약간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좋아.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친구야.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색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어쨌든 환경적인 게 컸으니까. 그래서 그 캥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 네. 이게 참 새롭네요, 또. 그래서 캥 작가 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편지 주고받으면서 여자친구 둘이 교감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캥 작가 언니도 사실 나도 말이 제일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는 결국 여자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랑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사랑은 뭘까?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우정이고 그걸 구분짓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 좋아하는 언니도 있어봤고 막 그 운동장에 그 언니 지나갈까봐 막 괜히 막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랬던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라는 프리랜서 팟캐스트에서 코로나 시대의 사랑 연재하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민경 작가님이 그런 네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세 분이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성의 전환 치료의 결과다 이거다. 이거 다 그러니까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분명히 우리는 좋아했던 언니도 있었고 여자애들한테 막 편지도 써봤고 초콜릿도 막 되게 수줍게 줘봤고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정말 눈물 그렁그렁도 다 해봤는데 근데 그래놓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그때까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었다고 한 다음에 대학교 가서 강의실 저쪽에 있는 철수랑 눈이 마주치면 그거부터는 사랑으로 그쵸. 카운트를 왜 해주냐.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한 번도 본인이 동성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다거나 내가 바이섹슈얼인가 뭐 굳이 이렇게 레이블로 나누자면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예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고민조차 할 기회가 없이 지나간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엘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엘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네.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그쵸. 실제로 나이가 어렸을 때 커밍을 했을 때는 항상 주변에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직 네가 어려서 그래. 아직 다 잘 그래봤다. 몰라서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대답이 많이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영화인 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어릴 때 내가 했던 거는 동성애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것이지 않나? 근데 거기에 이름을 못 붙였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나 너 좋아해. 내가 입으로 뱉어서 음성으로 말하고 나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매직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은 물론 감독님은 이거는 이 여자애는 레즈비언이고 얘네가 동시에 누구를 좋아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이거를 되게 딱 잘라서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어느 순간 에스터가 이 엘리를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놓고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데가 있고 킹 작가 언니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폴이 자기 소세지 레시피를 막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글 잘 쓰는 엘리가 신문사마다 맞아. 그걸 다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줬다는 거를 봤을 때도 킹 작가 언니는 이걸 보고 울었다는 거야.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충분히 엘리야 네가 진짜로 좋아한 건 폴이야 라고도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장이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연애가 다 그렇잖아요. 그쵸.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나도 헷갈리고 얘도 헷갈리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좀
엘리는 어쨌든 그 에스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랑의 감정을 그 퀴어 아이덴티티를 에스터를 통해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에스터한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방역. 근데 너무 그 방역이죠. 키스를 받고 약간의 미소와 그 싫지 않은 표현, 충분히 그 순간을 좋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잡은 그 표정을 보고 에스더한테는 나중에 컸을 때 네. 지금 그 캥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 에스더는 왠지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한 5년, 7년 있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곧바로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는 그냥 좀 특별한 우정 정도로 그 엘리가 남으면서 본인이 그때 그게 사랑하는 감정이거나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동성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우정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거꾸로 에스터가 나중에 20살 넘고 나서 커밍아웃해도 아무도 안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필터를 그렇기도 하죠. 그거를 의식하고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예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누구야 이렇게 인종차별하게 생기네. 트릭이랑 있을 에스터 때, 남자친구. 트릭이랑 있을 때 행복한 표정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맨날 맞아. 우울해요. 그냥, 그리고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 영혼이 표정이야. 없는데 맞아. 엄청 진짜 네. 엘리랑 있을 맞아. 때는 너무 영혼이 충만하고 특히 그 무슨 이렇게 호수 같은데 온천 같은데 맞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에스터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 얘기 안 하고 있어본 거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내 친구들 다 맨날 만나봤자 그 모임에 있는데 맨날 남자 얘기만 하는데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여자애가 남자 얘기 안 해본 거 처음이야. 라고 그 물속에서 묘하게 얘는 지 남자친구라는 애랑 있을 때 웃지도 않고 누가 봐도 너무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그런 설정이니까 이 영화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남자친구가 있는 애한테 편지를 쓰겠다고 오는 애도 이상한 애고 엘리도 우리가 지금 이미 파악한 엘리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야, 걔 남자친구 있잖아. 이상한 애네? 하고 그냥 완전 무시해버려도 될 일인데 에스터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약간 이 모든 게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다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남친이 그치. 있는데 얘네들이 이 개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를 아유 그래 뭐 일단 해봐라 뭐 다 해봐라 이러면서 보는 건데 그리고 아직 이제 청소년들이고 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편지를 썼던 게 나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리지만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좀 눈치챘는지도 몰라. 나도 뭐 아예 모르진 않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내가 좀 달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재밌네요. 정말 그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진짜 의미하고자 하는 건 감독님만 알 테니까.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남자 얘기를 안 하는 여자애는 친구는 네가 처음이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그 에스터의 환경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 너무 이렇게 그 헤테로적인 감성이 뼛속까지 이렇게 묻어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여자 둘이 있을 때 그때 받았던 게 분명히 어떠한 설레임이었을 텐데, 네. 그런 그 상황이 좋은 거고, 그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어떤 설레임이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여자랑 있으면서 남자 얘기 안 하는 건 처음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친구야말로 내가 너한테 어떤 설렘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가 사랑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냥 그거는 당연히 우정인 거고, 근데 이 우정이 좀 특별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우정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네가 썼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본인이 부정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약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만약에 갑자기 원래 우리는 이런 망상 파티하는 거 좋아하니까 감독님 들으면 너네 뭐하니 이럴 수 있지만 그치, 얘네 왜 이래? 얘네 지금 뭐하는 거 전혀 아닌데라고 할 전혀 수 그런- 있지만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내가 만약에 에스터 입장에 이입해서 보면 나는 시골에 살다가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나한테 고백하고 걔네 집 심지어 엄청 부자고 뭐 굳이 그렇게 막 싫지도 않고 다들 나에게 잘해주고 멍충이들 같지만 나한테 나쁘게 굴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책도 좋아하고 막 이러던 애인데 편지를 받았어.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뭔가 이런 문장들로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다른 애들은 정말 그야말로 플러팅밖에 안 하는 남자친구고 그런 애인데 그 문장을 막 받았는데 만약에 에스터가 말했던 대로 중간에 조금 눈치를 챘다고 쳐요. 근데 나 같으면 너무 눈치챌 것 같은 게 폴은 정말 너무 멍충이 같거든요. 걷는 것도 어색하고 다 멍충이 같은데 누가 봐도 얘가 쓴 편지가 아니야. 진짜. 근데 모든 에세이를 다 첨삭해주는 그 엘리라는 애가 자꾸 요즘에 얘랑 붙어 다녀. 파티 갔을 때도 얘네 뭔데 이 여자애가 토하니까 얘가 챙기는 거지?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고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그 문장들이 너무 달콤한 거지 나는. 그치.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이 세계가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걸 계속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호수에서 얘가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이 생각을 하면 이게 연애 감정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고 나서 걔한테도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순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건데 엘리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좀 알았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달랐더라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말 자체가 네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더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나 정말 망상을 펼쳐서 엘리는 그냥 애 낳고 잘 살고 그 에스터가 파워 레즈가 돼 있어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이 되게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말할 거고 맞아요. 내가 나를 헤테로라고 지금까지 저도 얘기하면서 살아왔지만 비슷한 감정들을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헤테로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보는데 남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에너지가 자기한테로 잘 들어와서 자기는 되게 잘 보는데 남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남은 되게 잘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특히나 이렇게 금기시되는 그 서브젝트였을 때 주제가 좀 금기시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잘 나를 좀 솔직하게 나와 대면을 하고 막 잘 파헤쳐 봐야 되는데 그게 금기시되는 주제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디나이얼을 많이 하는 거죠. 계속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50세 때 뭐 40세 때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본인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 알게 되면은 사람들 반응이 왜 몰랐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충분히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정도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만 봐도 정말 다양하게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환경은 똑같은데 또 거기에 각자 다른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진 색깔은 다 달라. 근데 얘네들이 섞으면 또 섞일 수는 있는 색깔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의 차이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색깔은 다 다르지만 환경이나 그 다음에 또 그 큰 환경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스스로 찾아가느냐는 되게 다른 건데 그렇게 정말 꽉 막혀있는 그 시골 마을, 네. 그 종교인들과 이렇게 백인들로 가득 찬 시골 마을에서도 어쨌든 그 다름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거를 언젠가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평생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엘리가 난년이었다. 이렇게 제일 빨리.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는 10년 뒤에 페이스북으로 에스터한테 연락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알고 보니까 나도 이쪽이야. 이렇게. 레즈클럽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죠. 만나는 거지. 언제부터 다녔니? 이런. 네. 여자친구는 있어. 학구적으로도 책 읽으면서. 그렇죠. 에스터가 부치가 돼가지고. 다른 모습 너무 신선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폴한테 얘기하니까 얘가 막 죄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편견이 없을 것 같고 순수하고 이러는데 걔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충격인데 근데 그 맥락도 약간 알겠는 거 있잖아요. 그쵸. 얘 진짜 그냥
걔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본인이 하는 말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라. 얘가 지금 나한테 나 레즈비언이야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맞아. 주섬주섬 이제 인터넷에 지식인의 말을 빌어서. 예, 구글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뭐 게이인 것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뭐 내가 게이라면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어머님이 보시고. 근데 그거 너무 빵 터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당에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얘는 그 엘리랑 자기 입장에 이입해서 말한 건데 옆에 있던 엄마는 이제 얘 컴퓨터를 봤기 때문에 갑자기 네가 게이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한단다. 어머님이 이제 근데 그것도 막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다들 막 용기를 내셨겠어. 근데 용기를 냈는데 엄마 그건 아니야. 게이는 아닌데 타코 소세지 레시피는 바꾸고 싶어.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게 뭐야? 어머니가 네가 너가 게이인 건 내가 괜찮은데 레시피는 못 바꾼다. 우리 집 소세지 레시피 거기서 막 성질내면서 그건 안 된다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이 저는 좀 유쾌하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좀 끝날 무렵에 나오는 장면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뮤지컬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전반적인 자체가 굉장히 정말 동화 같고 막 이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막 끝나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막 그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막 마지막 장면에서 특히 막 기차가 떠나는데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그 남자애가 달려갈 때조차도 그 고장난 모습으로 막 달려가는데 아니 모든 움직임 다 어색해. 그러니까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데 그냥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는 늘 그 기차역에서 갇혀있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치. 그 동네를 벗어나서 대학을 가려고 드디어 기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보내는 입장에서 친구는 막 미친 듯이 진짜 막 얘가 막 갑자기 막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되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가 달려가면서 난 진짜 네가 너무 좋아. 그게 친구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네가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달려가는 느낌이 맞아. 들었어갖고. 그게 또 그게 있잖아요. 전에 같이 TV 볼 때 기차 타고 달려가는 걸 보면서 막 엘리가 왜 저렇게 쫓아가? 이렇게 뭘 저렇게 맞아. 맞아. 근데 그래놓고 엄청 쫓아가는데 엘리가 펑펑 울잖아요. 맞아. 엘리가 울어. 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엘리 역할을 맡은 그 리아 루이스 인터뷰를 봤는데 감독님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 내면적인 걸 되게 많이 일깨워줬다. 너무 좋은 감독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기차 씬을 찍을 때 두 명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만약에 너라면 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지금. 그래서 그때 리아 루이스는 막 그런 얘기 했대요. 너의 삶이 앞으로 뭐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아련한 얘기들을 하고 근데 감독님이 이 폴한테도 가서 너 쟤한테 엘리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그래놓고 이제 각자 포지션을 잡고 찍기 직전에 그걸 귓속말로 말해줬다는 거야. 저 남자 저는 이게 근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고 저 남자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귀로 이렇게 속삭여주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큐 하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펑펑 울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인터뷰로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청춘 영화 같은 그러게. 거지.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그 감독님이 본인의 그 나이 때 그런 성장 과정을 배경으로 그 스토리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한 거는 이게 뭐 어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막 장면을 미화시키고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고 그래도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아이 맞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그래도 어쨌든 이겨내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봐서 그게 너무 마음이 좀 편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은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에피소드 자체가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킹 작가 언니가 그걸 보면서 설정을 고등학생으로 한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20대 설정이었대요. 근데 이걸 20대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같으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 너 빨리 결정해. 너 쟤 좋아하는 거 맞아? 확실해? 그럼 쟤한테 신문사에 글 왜 써주는 거야? 좋아하는 건 얘인데. 그리고 이 여자애도 야, 너 지금 기만당한 거야. 그 두 사람한테. 저 여자애는 너를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너 왜 쟤한테
그렇게 연민을 가진 것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심지어 그런 애가 나한테 와서 뽀뽀까지 맞아. 했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막 이럴 것 그리고 같은데 에스더가 남자친구 있는데 계속 막 편지 쓰고 이미 막,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그게 거죠. 이제 성인일 때 네. 그런 설정이 나왔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모든 감정이 다 처음 갖는 것이고 그 처음 갖는 감정인 동시에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공감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진짜 공감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처음 느꼈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 좀 다 너무 격앙돼 있고 고조돼 있고 우정이든 사랑이든 그 이상한 감정을 겪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빠르다는 거지. 빠르게 여기서 나 이런 거 같아. 내일은 또 이런 거 같아. 이런 생각을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진짜 완벽하게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공감된다. 음. 근데 진짜 이게 한번 그냥 잔잔하게 그 혼자 시간 보내고 싶을 때 와인 한잔 하면서 한 몇 번 보게 될 것 같은 네. 영화예요. 저한테는. 이게 진짜 잔잔하니까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뭐 밤에는 생각할 여유가 더 많아진다고 그런 얘기가 대사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영화가 잔잔하니까 내가 생각할 공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나도 저런 거 했었던 것 같아. 나도 저런 생각했던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 나온 김에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막 이런 뭐 다른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네. 아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 여자애의 마음을 얻을까? 이 여자애는 그래서 헤테로냐 레즈냐 이거에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완벽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각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거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한번 다가가 봤는데 실패도 해봤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진짜 전혀 맞아. 접점도 없고 이런 셋이 것 있으면 같은데. 셋 다 다른 거 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막 충돌하고 뭐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가장 나다운 조각 하나를 얻게 된다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너무 되게 막 와닿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얘기인데 감독님도 그런 반감이 있었대요. 너무 로맨틱한 사랑이 너무 축혀 세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웨딩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인 거지, 감독님이.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웨딩데이부터는 내리막만 있느냐 하면 삶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자기 경험상으로는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는 거는 그게 어떤 사랑이든 간에 다 좋기는 한데 그거 말고 엄청 깊은 우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레즈비언이랑 그 이성애자 남성 절친 사이에서의 사랑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살짝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캥 작가님이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신문사에 다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얘도 폴을 좀 좋아했던 거 아니야? 내가 레즈비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이름을 안 붙여준 것 뿐이지 좋아했던 거 아닐까라고 했던 게 감독님이 의도한 코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비욘세 씨가 발췌해온 거 인터뷰 네. 내용 중에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만약 누군가가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은 없지만 여전히 아주 깊은 친밀감이 든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기존의 렌즈를 깨버리고서 고등학교로 설정을 했더니 완전히 다른 요소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했던 것들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긴 하지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랑과 우정 사이에 이때 당시에는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은 처음이고. 진짜 되게 와닿았는데 약간 감독님 인터뷰를 읽었을 때 보통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 인터뷰를 읽었을 때는 맞아 약간 나랑 같이 영화 본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감독님도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감독님도 약간 비욘세 끼가 있으시다. 있으시다. 이 무슨 결혼에 대한 이런 환상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요즘에는 뭐 워낙 이렇게 책이나 이런 데서도 그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네. 이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거에 대한 뭐 고민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의 환상이라고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쵸,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무성애자 분들도 있고. 약간 그건 또 이제 굉장히 무성애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랑에. 세상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안 느끼는 차원이 아니고. 맞아. 그렇죠. 학습이 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일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거인 거지. 정답도 아닌 거고. 그냥 어쨌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거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내 거고 거기에서 그 타자가 아니야 너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네가 몰라서 그래라고 할 수 없듯이.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이게 진짜 되게 잘 만든 영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너무 그냥 누구 한 명 미워하기가 힘든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나의 조각들이 얘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을 성인이 돼서 네.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겪으면 막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이제 빠르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약간 그게 혼란으로 더 많이 그쵸. 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약간 서로를 좀 이렇게 겁주지 않으면서 어느 지점까지만 하는 게 진짜 되게 그래서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배경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지역 이름을 실제로 있는 지역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그냥 드라마니까. 근데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스쿼미시 해서 처음에 그 자전거 타고 엘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거기 팻말에 뭐 일이 벌어지는 곳? 맞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진짜 이 작은 마을에서도 어쨌든 그들만의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그 장면부터가 이미 되게 동화 같아요. 뭔가 되게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막 이런 설정들 때문에 이걸 보다 보니까 약간 그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뭔가 이렇게 실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학생 때는 진짜 그런 느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랬었네. 막 이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꼭 다들 다시 보셔도 엄청 좋을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1시간 40분씩 얘기라고. 방송이 원래 보통 처음에 비욘세 이렇게 준비했을 때는 한 얼마나 생각했어요? 한 50분? 1시간? 처음에는 50분을 생각했지만 이미 작은 아씨들도 1시간 40분, 100분 이 정도로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저희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막 이랬잖아. 이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비욘세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리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둘 다 본 게 몇 개 겹치는 게 있어서 몇 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 할까? 비욘세 씨가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씩 다 해볼까? 그랬더니 언니 그러면 우리 허황된 꿈을 꾸더라고. 말도 안 돼. 허황된 꿈을 꾸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항상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이래요. 시간과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 세우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투머치 토커라는 걸 자각해야지. 그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쵸. 지금 약간 못다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억누르고 있는. 지금 약간 일단 방송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쵸.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후회가 밀려오고 왜 우리는 오프닝에서 20분을 쓰고 인물 소개도 하기 전에 아버님 옷차림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이런. 근데 뭐 영화 다 그러면서 보는 거죠 뭐. 근데 타코 소시지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그거 비슷한 데를 찾아봐야 되겠어. 저희 언제 한번 타코 소시지 파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을 반쪽의 이야기로 잡고 일단 남루한 티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저는 그거 입을게요. 아버지 안경에 아버지 로고 체크 무늬.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일어나고 계속 소파에 앉았어요.
영어 무기력하게. 채널 고정. 타코 소세지 맛 품평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좋은 생각인데요. 네,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막 얘네는 어떻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되게 높고 자기만의 추억 같은 것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영화 반쪽의 얘기를 나눴는데 소감 어떠세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거 되게 좋다. 저희 왜 저번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 바베큐 하면서 그 산만한 방송 그 엔딩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그 방송을 했을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면서 내가 내 어린 시절하고 제대로 작별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잠깐 스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방송 다시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어른이 되고 나면은 또 이 환경이라든지 교육 때문에 생기는 책임감이 있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약간 내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 말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를 한 번 정도 돌아보고 싶다면 그리고 약간 예전에 내가 학창 시절에 했던 나의 행동을 한 번 정도 돌아보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해보고 싶다면 그런 분들이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보고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좀 나에 대해서 우리 그런 게 되게 없었잖아요. 진짜 그래요. 한국은 특히나 이 나이 때 입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나를 좀 돌아보고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환경적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봐주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언니가 지금 예전에 나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 같은 게 별로 없다 얘기하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다들 어제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는 거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농담처럼 밈처럼 흑역사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근데 맞아. 그렇게 따지면 흑역사가 아닌 게 어딨어요. 없죠.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옛날에 내가 했던 막 행동, 옛날에 내가 막 외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별의별 걸 다 되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누구를 좋아했던 것도 되게 성과주의처럼 돼서 짝사랑했던 과거는 좀 부끄러운 것처럼 자꾸 놀리잖아요. 맞아. 야, 너 옛날에 너 걔 좋아했잖아 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소중한 감정이어서 그때 울고불고 했던 거는 아 맞아 그때 내가 진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를 다 같이 나와서 좀 놀리고 맞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예전에 진짜 예전에 있었던 되게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나도 그럴만했고 나는 그때 감정적으로 되게 솔직했고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보다 멋있는 면들이 예전에 많았어서 어쨌든 나의 씨앗은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러다 또 엔딩 못한다.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니까 360분 방송 이런 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그 얘기가 체력이 중간에 막 밥 시켜 먹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 생각이 들어요. 그 흑역사의 가시화가 중요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뭔가 나만 그런 실수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캥 작가님이 그렇게 이제 술편 방송을 할 때 과거를 이렇게 공개하고 이 통화 내용까지 공개한 그 용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근데 이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요즘에 너무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내 최고의 순간을 많이 올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 가장 즐거웠던 순간 필터 끼워지는 그런 것들을 거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보면 좀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좀 어떤
우리 다 그 어두운 과거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는 과정인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언정 그저 내가 다 지금 와서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가시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나의 일부고 내가 그런 거를 맞아요. 거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저도 막 폴댄스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 내가 마른 몸에 대해서 엄청 집착했던 시절이 있고 심지어 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절절하게 안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이걸 너무 좀 다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진짜 그게 최선인가? 왜냐면 그거는 나를 계속해서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쵸. 식으로 살려면.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슷한 얘기여서 생각이 났는데 전 덕후니까 김이나 작사가님이 옛날에 청춘 페스티벌에서 했던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자, 있어요. 이쯤 되면 나와줘야 되는 그 이름. 아, 나와줘야죠. 작사가님이 그 당시 얘기한 게 요즘 제가 느끼는 문화 중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이 진지함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다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 왜 이렇게 김이나 작가님 공감되는 말만. 맞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적당히 쿨하고 그리고 약간 특별히 튀는 게 없으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지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감성을 갖는 거를 오그라든다. 중2병 맞아.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동이랑 생각 패턴을 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찌질한 면들을 해가 잘 드는 곳에 잘 널어보세요.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하면서. 20대는 찌질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자기 자신을 다림질하면 보급형, 기성품 같은 사람이 되는데 적당하게 무난하고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어디에선가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너무 귀감이 되는데요, 네. 진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막 감성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다 무시하고 약간 안 쪽팔린 거, 안 맞아. 오그라드는 것만 하고 살면 진짜 다림질한 것처럼 그냥 평평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아서 또 이렇게 깔때기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로 잘 끼워넣기. 네, 잘 몰아봤습니다. 근데 좋네요. 너무 좋은 말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콘텐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추천도 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들으신 청취후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 같은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HONSES@gmail.com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6월 말까지 계속 하고 있는 비혼 여성 무료 홍보도 보내주시고 한 수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그 주 방송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